안녕하십니까. 최영일의 시사본부 시작합니다. 자, 이태원 참사 당시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윤익은 경찰청장은 첫 보고를 대통령실보다 늦게 받았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대응에도 늦었고요. 보고 체계마저 엉망 아니었는가 문제가 제기되는 대목이죠. 하지만 여전히 가장 안타까운 대목은 예방입니다. 사전 현장 통제만 있었어도 하는 안타까움이 남습니다. 자, 한덕수 총리는 외신 기자 간담회에서 부적절한 농담을 한 데 대해서 사과했습니다. 자, 120여 희생자에 대한 발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추모와 더불어서 아직 현실이 믿기지 않을 유가족에 대한 위로, 트라우마 치료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자, 어제 아소다로 일본 자민당 부총재가 윤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이태원 참사에 대한 추모 외에 강제징용 문제 등 한일 간 현안에 대해서 의견을 나눴다고 하는데요. 자, 오는 주말 우리 해군은 일본에서 열리는 국제 관함식에 참가합니다. 자, 밤사이 미국 연준은요, 기준금리를 또다시 0.75%포인트 올렸고요. 미 금리는 4%대가 됐고 우리 금리와 격차는 더 벌어졌습니다. 겨울의 경제 위기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편 북한이 오늘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쐈는데요. 이후 추가 발사가 이어졌습니다. 어제 울릉도 공습경보 이후 안보 상황도 엄중해 보입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출발합니다. 네, 1부에서는요. 오늘의 핵심 뉴스를 한입에 정리해드리는 한입뉴스 기다리고 있고요. 2부 10분 인터뷰. 자, 이태원 참사 당시에 또 그 이후에 국민의힘의 대응, 장해찬 청년재단 이사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제와 오늘 이어진 북한의 수위 높은 도발. 자, 군사외교안보 전문가인 김종대 전 의원에게도 별도의 인터뷰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국제본부가 준비돼 있습니다. 1부 마지막에 듣는 노래 디저트송 신청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면 문자 샵 9730 자유롭게 보내주시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듭니다. 오늘의 디저트송 선정되신 분께는요, 저희가 치킨 쿠폰 보내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한입뉴스. 네, 오늘은 임경빈 작가,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와 한입뉴스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이게 속보로 오늘 계속 나오고 있어서 어제 이 25발가량의 미사일을 발사했던 북한. 박 기자님, 오늘 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7시 40분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장거리 탄도미사일, 이게 ICBM으로 지금 밝혀지고 있는데요. 이거는 지금 1단 추진체와 2단 추진체가 각각 성공적으로 분리가 된 걸로 우리 당국이 분석을 했습니다. 다만 이후 탄도부가 비행하던 중에 좀 추진력이 약해서 제대로 속도를 내지 못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패했다라고 당국은 우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고 오늘 오전 8시 39분부터 평안남도 개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도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탄도미사일 어제 이어서 오늘도 발사하는 모습인데, 특히 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또 시험 발사하면서 이 핵실험, 7차 핵실험까지 계속해서 가고 있는 그 과정 중에 하나로 북한이 준비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이 정부도 NSC를 개최했어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여러 가지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특히 오늘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이 회의에 윤석열 대통령도 참석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관련 상황을 보고받고 한미 확장 억제 실행력을 더욱 강화하고 또 한미일 안보 협력도 확대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네, 자, 어제도 이 NLL 이남 지역에 미사일이 떨어졌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래서 울릉도에 공습경보가 발령됐다. 엄중한 상황이었는데 오늘은 아무래도 7시 때 처음 쏜 미사일이 ICBM이었다. 그러니까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이었다. 네. 이거 좀 심각한 대목 아닌가요? 그러니까 어제 오늘 상황을 좀 연결해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제 같은 경우는 북한이 뭐 방사포라든지 해안포 사격을 통해서 NLL 이남 지역에 이제 포를 쐈던 경우는 있긴 하지만 그거는 이제 그 지상에서 쐈던 그래서 이제 지상전을 할 때 주로 사용하는 포사격이고요. 혹은 뭐 해군을 향해 쏘거나 이런 방식인데 어제 문제가 된 거는 이제 탄도미사일을 처음으로 이남 지역으로 쏜 겁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 경우에는 거리가 제한적인 방사포나 해안포랑은 다르게
우리 영토 어디든지 떨어질 수 있다라는 위협이 되는 거라서 어제도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발사 각도라든지 방향을 봤을 때 울릉도를 위협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군 당국에서도 이제 비상을 걸었던 건데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이제 ICBM을 이제 쏜 걸로 지금 관측이 되는데 박정희 기자님 정리해 주신 것처럼 북한 제재에 있어서 두 가지 레드라인이 하나는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이고요. 나머지 하나는 핵실험인데 그렇죠. 결국은 그 두 가지를 다 이제 해제하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 그럼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한반도의 상황을 최극단의 갈등으로 지금 끌어올리겠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 최근 들어서 하고 있는 이 도발의 방향이라는 게 기존에 뭐 동해상이나 서해상을 쏘는 것과는 다르게 남쪽을 직접적으로 향하고 있는 도발이 많았었기 때문에 자칫하면 또 NLL 근방이라든지 군사 분계선 근방에서 국지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 이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염두에 두고 우리 당국이 좀 예의주시해야 되는 그런 굉장히 좀 위태로운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북한 주장에 따르면 이제 이런 것들이 뭐 자신들의 군사력 증강 계획에 따른 이건 계획된 시험 발사다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문제는 일전에 이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쐈을 때 일본 상공을 넘어갔잖아요. 그렇습니다. 보니까 이 일본 정부가 미야기현 등 일부 지역에 피난 경보를 발령했는데 오전에는 이게 또 일본 상공을 또 넘었다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팩트는 어떻습니까? 네, 맨 처음에 이제 피난 경보 발령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미야기현과 야마카타현 또 니가타현에 피난 경보 발령돼서 건물 안 또는 지하로 대피하라 이런 경보가 발령이 된 겁니다. 그래서 현지 언론도 북한 미사일이 일본 상공을 통과했다라고 속보로 내보냈어요. 그런데 확인해 봤더니 이건 사실이 아닌 걸로 드러났고요. 사실은 아니었다. 그렇습니다. 일본 방위상은 이 일본 열도를 넘지 않고 이 탄도미사일이 일본의 상공에서 소실됐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실제로 통과하지 않은 상황이지만 일본으로서는 뭐 지난번에 이 일본까지 이제 도달했던 넘어갔던 그 탄도미사일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상당히 놀란 그런 모습이고요. 그래서 북한이 좀 엄중 항의하는 그런 모습을 일본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난번 중거리 탄도미사일은 뭐 괌까지도 사정거리에 둔다. 4,500km 정도를 날았는데 오늘은 이제 중장거리니까 더 멀리 가는 뭐 10,000km를 넘기는 미국 본토를 겨냥하는 그런 미사일 규모일 텐데 소실됐다. 이게 궤적이 안 나와요. 공중 폭파된 것이냐. 어쨌든 실패로 우리 당국은 정리를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와중에 미국이 러시아에 포탄을 비밀리에 제공한 북한에 책임을 묻겠다. 임 작가님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 지난 9월에도 러시아가 이제 포탄의 재고가 부족하다. 그래서 이제 북한 쪽에 이제 제공을 좀 요청했다라는 얘기를 미국에서 밝힌 적이 있는데 그때는 북한 쪽에서 이제 강하게 부인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미국의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 조정관이 밝힌 내용에 따르면 북한이 러시아에 전쟁을 위해서 상당한 양의 포탄을 은닉해서 제공했다는 정보를 갖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직접적으로 러시아로 수출하는 게 아니고 중동 국가나 혹은 북아프리카 국가에 수출하는 척해서 거기를 통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한번 이제 쿠션을 줘서 러시아로 보내는 이런 방식을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실제 목적지를 숨겨서 이제 수출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되면은 이게 이제 러시아에 대한 제재 조치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미국 입장에서는 용납하기 좀 어려운 거다. 이제 이런 얘기인 것 같고요. 또 하나 좀 유추를 해볼 수 있는 게 최근에 북한 움직임이 상당히 뭐랄까요, 이제 전략 자산들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거리낌이 없다. 과감해졌죠? 과감해졌습니다. 오늘 좀 동아일보에서도 그래서 그런 제목으로 뽑았는데 어제 그 25발 정도의 미사일을 쏘려면 하루에 사실상 한 1,000억 원 정도를 예산을 소유한 것과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만큼 지금 어느 정도 자금력에 있어서 여유가 생긴 거 아니냐. 그러면 결국 그 돈이 어디서 왔느냐를 따져보면 러시아 측에 포탄 같은 거를 제공을 하고 따로 제공받은 게 있는 거 아니냐. 생각해보면 이제 지난달에도 북한이 이제 편대 비행을 하는 경우가 이제 몇 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투기를 다 동원해서 이제 날아오르고 이런 것들이 원래 북한의 식량 사정이나 혹은 석유 사정으로 봤을 때는 비행기 편대를 운영할 수 있을 만큼의 여유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런 걸 한다는 거는 결국에는 러시아하고 모종의 어떤 연결 관계가 좀 강화된 거 아니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종합적으로 고민해야 될 어떤 신호도 지금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발적인 도발. 전문가는 이게 뭐 떼발사 이런 표현도 쓰던데 이게 비용으로 또 환산하면 물론 우리의 이제 어떤 비용 가치와 북한은 전혀 체제가 다르니까 다르겠지만 막대한 비용이 드는 건 사실일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이 집단적 도발을 강화하고 있는가. 또 뒷배경은 무엇인가 궁금해지는 대목이고 또 이 미국이 러시아의 포탄을 북한이 비밀리에 제공했다 이전에 푸틴 대통령은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또
무기 지원한 것으로 그렇죠. 이야기를 한 바가 있어서 이게 미러간에도 뭔가 팽팽한 기싸움이 있을 것 같아요. 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엄중합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봅니다. 미국의 연준이 4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밟았다. 근데 이번에도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올린 거죠. 그렇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연준이 가파른 금리 인상에도 이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물가 상승 현상이 지속되니까 네. 4차례 연속 이 자이언트 스텝 0.75%포인트 기준금리를 인상을 했습니다. 초유의 조처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원래 이제 3%에서 3.25%였던 미국 기준금리가 3.75%에서 4%로 상승을 했습니다. 네네. 최근 최근 15년간 최고 수준이에요. 물론 0.75%포인트 인상이 시장에서는 좀 예견을 했던 그런 네네.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이게 뭐 조금씩 수그러진다고 하더라도 미국 연준이 생각하는 목표까지 팍팍 떨어지지 않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네. 그 식품 에너지 가격 또 이런 가격 압박 또 수급 불균형 이걸 반영해서 이렇게 0.75% 금리 인상을 한 건데 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이 금리 인상 발표 즉 그 회견을 좀 저희가 주목을 해봐야 네. 될 것 같은데요. 금리 인상 속도를 줄일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르면 다음 FOMC 회의가 될 수도 아니면 그 다음 회의가 될 수도 있다 말해서 이렇게만 들어보면 속도 조절론에 힘이 실렸다. 네. 이거는 뭐 주식시장이나 자산시장에서 좋아할 만한 그런 발언이거든요. 그런데 최종 금리 수준은 지난번 예상보다 높아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금리 인상 네. 속도는 줄어들 수 있을지 몰라도 오히려 최종 금리 수준은 더 높아져서 뭐 네. 지난번에 연준이 제시한 내년 기준금리가 뭐 4.6% 정도였는데 이걸 넘어설 수도 있다. 5%까지 갈 수 있다. 네. 이러니까 또 주식시장이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이 금리 인상 중단 가능성에 대해서도 매우 시기상조다라고 파월 의장이 선을 그었고 그래서 뭐 결국에는 일각에서 기대한 것은 연준이 금리 인상을 좀 일단 멈추고 상황을 지켜볼 거다라는 기대 좀 했었는데 그게 좀 안 된 거예요. 네. 힌트가 안 보이는 상황이 됐고요. 결국 어제 이제 간밤에 미국 시장을 보면 뭐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 지수가 3.36% 폭락을 했습니다. 그만큼 시장이 또 이제 우려를 하고 있다. 또 겨울이 오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게 그럼 선반영됐느냐 그렇지 않다. 네. 지금 타격을 준다 이런 얘기고요. 이 파월 의장 얘기는 지난 8월에 잭슨홀에서의 이 회의에서도 속도 조절론 얘기해서 혹시 그랬는데 그 다음 발언이 속도 조절 얘기는 잊으십시오. 네. 경기 침체를 감수하고도 물가 잡을 때까지 갑니다. 이런 얘기였거든요. 결국은 이게 금리 이 최고치가 자 문제 우리 금리 한번 들여다보자고요. 연준의 이번 조치로 이 미국과 우리나라 기준금리 격차가 1%포인트로 벌어져서 우리는 이제 겨우 3% 올라왔는데 네. 4% 위로 또 쭉 올라가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사실 그야말로 국내 상황은 뱁새가 황새 따라가서 이제 가랑이 찢어지는 그런 어떤 네네.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 건데요. 우리도 물론 지금 이제 물가 상승률이 높게 유지가 되고 있긴 한데 미국이 지금 워낙 속도를 빠르게 가져가다 보니까 미국은 0.75%포인트씩 올리는데 우리도 두 번이나 일명 빅스텝 그러니까 0.5%포인트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금리 차이가 1%로 벌어져 버리면 중장기적으로는 결국 우리한테 들어와 있었던 해외 자본들이 네. 이제 투자를 걷어서 유출되는. 금리가 더 비싼 미국 쪽으로 옮겨갈 네.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럼 그만큼 이제 그런 부담이 높아지는 거고 그렇게 됐을 때 그러니까 달러가 빠져나갈 때는 결국은 우리가 달러를 다시 사오는 데 있어서 비용이 높아지니까 네. 그럼 또 환율도 또 안 좋아집니다. 그럼 수출이나 수입을 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그 금리 문제라든지 환율 문제가 계속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올해 들어서 계속 지금 우리가 경상수지 적자 폭이 커지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걱정이 많은데 여기에 미국의 금리 인상이 겹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채권 시장 같은 경우는 강원도의 이제 김진태 지사 발로 이제 시작됐던 채권 금융 시장의 불안정성이 또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네, 상황이고 네. 여러 가지로 우리 경제가 굉장히 좀 안 좋은 상황으로 자칫하면 이제 악순환으로 빠져들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길목에 서 있는 것 같다. 금융당국들이 좀 신중하고 선제적인 조치를 좀 빨리 좀 취해야 될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요. 지금 내외부의 이 경제 악재 우리 입장에서 조금 불안한 여러 가지 돌발 변수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정말 이거 엄중하게 우리가 풀릴 때까지 경제 시스템 잘 가동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경제적인 모니터링을 게을리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이태원 참사 관련 소식인데요. 어제 이임재 용산경찰서장이 대기 발령 조치가 됐어요. 오늘은 서울청 상황관리관 류미진 총경이 또 대기 발령 조치가 됐는데 박 기자님 어떤 이유입니까? 네.
그러니까 이 류총경 같은 경우는 뭐 경찰청 얘기를 들어보면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워 대기 발령 조치하고 또 후임까지 발령을 했는데요. 류총경은 이 참사 당일 상황관리관으로 112 치안종합상황실장을 대리해서 이 서울경찰청장에게 치안 상황을 보고하고 또 긴급한 사정은 경찰청 상황실에도 보고하는 역할을 맡았어요. 네네. 그런데 어제 우리가 뭐 112 신고 내용도 들어봤고 그렇죠. 6시 때부터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지휘 체계가 과연 잘 작동했느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네. 이런 책임을 묻는 모습을 경찰청이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감찰 얘기를 경찰이 했었는데 류충경하고 또 어제 대기발령 조치된 이임재 전 서장 같은 경우는 수사 의뢰를 하겠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어요. 네네. 그만큼 이 상황관리 총괄 임무를 태만히 해서 이제 상황 인지와 보고가 지연된 책임을 류총경한테 물은 거고요. 또 이임재 총경 전 서장 같은 경우는 이 사고 현장에 늦게 도착해서 지휘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묻겠다는 거예요. 네.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서 직무유기 같은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지금 이제 감찰 결과들이 이제 속속 나오고 있는 중인데요. 류미진 총경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이제 SBS에서 단독 보도를 한 게 하나 있는데 원래 이제 서울청 상황관리관이면 112 상황실에 위치를 하고 상황을 이제 총괄을 해야 됩니다. 근데 참사가 발생했던 그 시각에 류미진 인사교육과장 같은 경우는 자리를 지키지 않았다라는 게 지금 이제 취재 결과 확인이 됐다고 보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상황 파악을 하고 빨리 전파하는 데 있어서 늦어진 게 혹시 자리를 지키지 않았던 것이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 책임자, 당담자가 자리에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들 아마 경찰청에서는 확인을 하고 수사 의뢰를 한 걸로 지금 보여집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이 얘기는 경찰이 경찰을 스스로 감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근데 지휘부의 보고 체계가 붕괴된 총체적 참사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경찰청에 대한 책임도 있는데 그 내부적인 또 행안부 장관도 보고를 늦게 받았고 심지어 대통령실이 먼저 이 보고를 받았는데 그럼 어떻게 된 거지 했더니 이건 소방당국에서 경찰보다 먼저 보고를 했다는 것이죠. 대통령실에. 이게 어떻게 지금 얽혀 있는 겁니까? 네, 이걸 납득이 잘 안 되는 대목이 많아서요. 네, 하나씩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이제 이임재 전 서장 같은 경우는 용산서 서장이었죠. 참사 2분 뒤, 그러니까 오후 10시 17분에 이태원 참사 현장에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윗선인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게는 참사 발생 1시간 19분 뒤인 11시 34분에 처음 보고를 합니다. 당시 집에 있던 김 청장이 이 전화를 받지 못해서 2분 뒤에 이임재 전 서장에게 전화해서 참사 발생 사실을 인지하게 돼요. 이게 참사 발생 1시간 21분 만입니다. 그리고 사고 수습에 최일선에 있어야 할 윤희근 경찰청장은 김광호 청장이 보고를 받은 뒤 48분이 지난 30일 오전 0시 14분에야 경찰청 상황 1 담당관에게 발생 사실의 최초 보고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참사가 발생한 지 거의 2시간이 지난 뒤에요. 이 시각에는 뭐 언론 보도 나와가지고 이미 사람들이 이미 이제 인지를 하고 있던 그런 시점에 경찰청장이 보고를 받은 겁니다. 그리고 경찰을 관할하는 행안부 이상민 장관은 이 참사 발생 1시간 5분 뒤인 오후 11시 20분에서야 경찰 직보가 아닌 행안부 내부 알림 문자를 통해서 사고 사실을 처음 알게 됐습니다. 뭐 대통령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소방청 상황실에서 대통령실이 이제 보고를 받게 되고요. 그게 참사 발생 38분 뒤인 밤 10시 53분이었고 이걸 대통령실 국정상황실로 통보가 된 거고 이걸 확인한 국정상황실장이 밤 11시 1분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고 발생 사실을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걸 종합하면 이상민 장관은 상관인 윤 대통령보다 19분이나 늦게 참사 발생 사실을 인지했다는 얘기가 되고요. 경찰청장 역시 상관인 이상민 장관보다 54분 뒤에서야 사고를 처음 안 거예요. 거꾸로 갔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찰청장도 상관이 경찰청장보다 빨랐지만 이상민 장관보다는 16분 늦었습니다. 이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임 작가님 이게 보고 체계가 이렇게 허물어져서 경찰의 늦장 대응이다 우리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제 저도 늘 고민이 일선 이게 용산서나 이태원 파출소만의 문제일까? 그 목청이 터져라 외치던 한 명의 경찰관의 영상을 보면 현장에서 경찰이 이걸 인지 못했을까? 근데 왜 기동대 요청했는데 안 갔나? 컨트롤 타워가 부재했던 거 아닌가? 이런 고민이거든요.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이 상황을? 이게 지금 엉망진창인 거죠 사실은. 행안부 장관이 11시 19분에 인지를 했는데 대통령의 첫 번째 지시가 하달된 게 11시 21분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행안부 장관은 이제 막 상황을 인지하는 그 시점에 이미 대통령은 지시를 내리고 있었다는 얘기인데. 구조에 최선을 다하라.
어떻게 하고 원래의 있는지요? 구조라면 사실은 행안부 장관이 소방청하고 경찰로부터 둘 다 보고를 받고 그렇죠. 이걸 취합해서 대통령한테 참모 보고를 하고 네네. 그러고 나서 다시 하달을 받는 구조로 돼 있어야 되는데 그게 작동이 하나도 안 되고 행안부 장관은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이미 대통령은 인지하고 상황 판단한 뒤에 지시를 내리고 그럴 거면 행안부 장관이 왜 필요한가요? 애초에 지금 아예 그런 재난안전 대책 체계 자체가 아예 작동을 안 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지금 보면은 경찰청장이 2시간 뒤에야 인지를 한다는 게 저는 어떤 보고 체계를 갖고 있길래 이게 이런 식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건지 전혀 이해가 안 돼요. 아니 네. 그러면 저희 같은 사람들이 이미 KBS 뉴스 특보를 시청하고 있던 그 시각에도 경찰청장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를 몰랐다는 얘기인데 네. 그러면 이게 재난 상황에서 어떻게 이 시스템이 작동을 하겠습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방치되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해서 이 재난안전 체계를 유지하고 있었어야 된다. 국민들은 아마 이제 그런 판단을 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조금 두고두고 꼼꼼히 따져봐야 될 문제일 것 같아요. 소방도 사실은 행안부 관할인데 그럼 소방당국이 대통령실에 보고했는데 또 장관에게는 왜 늦게 보고됐는지 그러니까요. 전달됐는지 이런 것도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지금 시간이 12시 41분, 42분 향해 가고 있어서 먼저 이 점심시간 교통 상황을 알아보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의 이승미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간 교통정보입니다. 제2중부고속도로 이천 방향인데요. 곤지암 부근 2차로와 갓길에 화물차가 고장으로 서 있습니다. 이 처리 작업으로 경기 광주 분기점에서 곤지암 쪽으로 2km 구간 밀리고 있습니다. 중부고속도로 남이 방향은 하남 부근에서 정체고요. 호법에서 모가까지 막힙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용인에서 양지터널까지 정체되고 서울시내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방향으로는 월계 일교 조금 지난 곳 2차로에선 작업을 하고 있고요. 창동교 부근에서는 사고가 나서 월계 1교에서 창동교 사이 막힙니다. 강변북로 일산 방향으로 한남대교 4차로에서 화물차끼리 부딪힌 사고 났습니다. 동호대교부터 여파를 받고 있고요.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동호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밀립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네, 지금 이제 보고 체계가 이게 납득되지 않는 대목들이 많다 이런 얘기하고 있었는데요. 관련해서 박 기자님 그러면 네. 뭐 이상민 지금 행안부 장관의 입장 나온 것이 있습니까? 네, 오늘 이상민 장관 출근길에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네. 그러니까 윤 대통령보다 늦게 보고를 받은 이유, 거기에 대한 입장이 뭐냐 물어봤더니 이 장관은 지금은 그런 것보다 사고 수습에 전념하면서 네. 고인들을 추도하고 유족들을 위로하고 병상에 계신 분들의 빠른 쾌유를 돕는 게 급선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어서 이제 그 다음에 사고 수습 처리하고 재발 방지책 마련하고 이런 것들에 전념하고 사고 원인이나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차례로 다 살펴볼 예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어본 질문이 대통령실의 사퇴 의사를 밝혔냐 이런 질문도 있었습니다. 네네. 거기에 대해서는 이 장관은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질문에 대한 답이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물론 이제 우리 애도 기간이고요. 저 애도는 애도 기간이 끝나도 추모는 오래 이어질 것 같다. 트라우마도 길 것 같다. 이런 이제 걱정이 되는데 지금 이게 주무부처는 사태의 수습 안에 사고 원인 규명이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게 사실은 뭐 기초가 있어야 그 그게 위에 새로 분리가 세울 수 될 수 있는 있나요? 거니까 네. 사실은 동시에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리고 뭐 국민들께서도 다 아시겠지만 이런 사고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이제 증거들을 빨리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네,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장관이 특히 신경을 써야 되는 대목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제 조금 전에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재난안전 대책 체계 자체를 유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장관이 과연 그 부분을 수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계신 국민들이 많으신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자들이 이제 사퇴 여부를 질문을 한 건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선을 그었다. 라는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 좀 주목해야 될 거는 오늘 오전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벌써 나흘째 연속으로 지금 오전 조문을 했습니다. 분향소에 조문을 했는데 그 자리에 마찬가지로 이상민 장관이 이틀 연속으로 대동을 했다는 거. 그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상징적인데 결국은 사퇴에 대해서 여당에서도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한 장관을 계속해서 대동해서 분용서를 찾는다는 거는 대통령의 일종의 메시지가 아니냐. 결국에는 이상민 장관에 대한 경질론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는 어느 정도 선을 긋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신호로 이제 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상민 장관이 본인의 사퇴에 대해서 선을 긋고 있는 게 그 연장선이 아니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어지는 부분입니다. 과연 근데
그거를 국민들이 얼마나 납득할 수 있을 것이냐. 네. 뭐 지금 생각해 보시면 156명이 사망한 참사 이후에 정부의 주요 당직자 중에서 정부의 주요 어떤 지휘급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본인의 사퇴 여부를 언급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런 정도의 참사가 일어나고 나서 이런 경우가 우리 정치사에 있었나 네. 싶을 정도로 뭐 생각해 보시면 예전에 김영삼 정부 시절에 성산대교 성수대교가 붕괴됐을 때는 성수대교 붕괴가 있었죠. 그렇습니다. 이제 임명된 지 며칠 되지도 않았던 서울시장이 공관에 입주하기도 전에 사퇴를 했었던 적이 있어요. 그만큼 어떤 국민적 참사 앞에서는 네. 우리 이 공직자들이 겸허해지는 법인데 지금 윤석열 정부의 주요 공직자들이 그런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가. 이상민 장관을 비롯해서 다시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네. 이제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다시 당시 상황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지금 용산경찰서가 헬로윈 행사 기간 서울경찰청에 기동대 경력 지원을 요청했지만 여기 경력 그러니까 좀 헷갈려하는 청취자분들도 계신데 경찰 병력이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은 경력 줄여서 부릅니다. 이 지원을 요청했는데 거절당했다. 이런 주장이 있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뭐 이게 계속해서 제기가 되고 있는 그런 문제인데요. 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헬로윈 인파 집중 가능성에 대비해서 실무자를 통해서 용산서에서 경력 지원을 요청했다. 이런 거예요. 사전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 여기에 대해서 뭐 일반 기동대가 필요한 취지를 충분히 설명했다는 게 용산서 설명이지만 이대 서울청은 공식적으로 용산서의 기동대 지원 요청은 없었다. 없었다? 그렇습니다. 지원 왔는데 요청은 없었다. 거절했다가 아니고. 예, 지원 요청이 공식적으로 없었다는 그런 얘기고요. 하지만 이게 지금 교통 기동대 같은 경우는 지원이 있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 개 제대 20명 정도에 그쳤어요. 네네. 이마저도 대통령실 근처 삼각지역 집회 관리가 끝난 다음, 그러니까 오후 10시에 이태원 지역으로 넘어왔는데요. 근무 시간도 뭐 자정까지 2시간가량만 지원하는 걸로 제한이 된 상태였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상황이 전개가 되다 보니까 경찰들 얘기를 좀 들어보면 이 기동대가 이태원을 2차 근무지로 두지 않고 처음부터 행사 지원 인력으로 좀 배치가 됐다면 그나마 현장 통제가 가능했을 거 아니냐. 또 아쉽다는 얘기도 하고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 커뮤니케이션 소통이 좀 어떻게 됐고 어떤 요청이 있었고 이런 것들을 좀 하나하나 따져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제 뭐 아시다시피 이런 공권력이라는 거는 결국 지휘하는 사람이 어떤 방향성을 지시해 주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좀 다른 양상을 가지기 마련인데요. 네. 오늘 또 노컷뉴스의 단독 보도를 보니까 참사 당일에 배치된 그 경력들이 대부분 마약 단속에 주력하는 네, 쪽에 네.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라는 내용들이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날 이제 이태원에 교통기동대가 20명, 교통과 그 경력이 6명, 생활안전과 경력이 9명이 배치가 됐는데 그거에 반면 형사과, 그러니까 이제 마약 범죄 같은 네네. 것들을 수사하는 형사과는 50명이 배치가 돼서 2배 이상이 교통이나 어떤 안전 업무에 비해서 배치가 된 걸로 봐서는 결국에는 네. 지휘부에서 판단하는 거는 중요 포인트가 달랐다라는 네.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뭐 마약도 잡아야 되고요. 성범죄도 단속해야 되고요. 거기에 어떤 경찰이 어떻게 갔든지 다 필요했다고 봐요. 그런데 문제는 현장에 만약에 경찰관이 있었다면 자신의 이제 본 업무가 무엇이든지 이 상황에서 반드시 저 지원을 요청했어야 한다. 그랬을 것이다라고 봅니다. 자, 다음 이슈로 볼게요. 지금 야당은 물론 여당 내에서도 자,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고요? 네, 유승민 전 의원이 어제 기자들과 만나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대통령의 결단이 하루하루 늦어질수록 민심하고 멀어질 거다. 네. 그래서 윤 대통령이 직접 사과를 촉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한덕수 총리를 겨냥한 발언도 있었는데요. 대한민국의 총리란 분이 전 세계가 보는 앞에서 웃고 농담하는 게 돌아가신 분과 유가족한테 너무 죄송하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 부끄럽다. 네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이 지금 이 팀으로 그대로 국정을 이끌어가기가 굉장히 힘들 거다. 이태원 참사 같은 국가적으로 불행한 일이 있었고 아직 임기가 4년 6개월이 남았는데 이럴 때 대통령이 새로 한번 출발해 보겠다 이런 각오를 갖고 결단을 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네, 자, 임 작가님, 민주당은요 이 책임자 처벌을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한다. 이런 또 이제 이 추진 의사를 밝힌 것 같은데 그럼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입장은 어떻습니까? 일단 박홍근 원내대표가 이제 국정조사 요구서를
조속하게 제출하겠다라고 지금 일정을 밝힌 상태인데 네네. 뭐 국민의힘에서는 일단 조금 더 지켜보자. 경찰이 지금 감찰과 수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지켜보면서 상황을 이제 같이 좀 살핀 뒤에 논의해 보자라는 입장이긴 합니다. 네, 좀 전에 박종 기자님께서 이제 대통령 사과 여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짚어주셨습니다만은. 최근에 또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 거는 이게 경찰에만 초점을 맞출 게 아니고 네. 사실은 이태원 지역을 관할하는 용산구청에서는 어떻게 했느냐 이제 이 부분을 좀 살펴야 된다는 얘기들도 많이 나옵니다. 뭐 대표적으로 이제 박희영 용산구청장 같은 경우에 JTBC에서 취재를 해봤더니 당일날 박희영 구청장 같은 경우는 오후 8시가 되기 전까지 서울에 있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날 이제 고향인 경남 의령에 행사가 있어서 거기에 이제 다녀왔다는 거고 또 하나 뭐 계속 지적이 되어 왔었던 지난달 27일에 할로윈 관련된 대책회의 네네. 부구청장이 주관을 하게 됐었죠. 네네. 그러면 박희영 구청장은 그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뭘 했느냐라고 봤더니 지역구의 행사들 네네. 야유회나 바자회에 참석을 하면서 네. 하루를 보냈다. 그리고 이제 당일날 참사가 있었던 당일날에도 지지자들과 함께하는 단체 채팅방이 있는데 거기에도 상황에 대한 심각성을 잘 인지를 하지 못하고 본인이 뭐 인터뷰한 기사를 올린다든지 영상을 공유한다든지 이런 이제 행태를 보였다라고 하면서 네. 과연 구청장이 당시 이태원 상황에 대해서 얼마나 좀 진지하게 태도를 가지고 있었느냐. 그날 당일에도 저녁에 6시와 뭐 9시쯤에 방문을 한 뒤에도 별다른 조치 없이 돌아갔었던 걸로 또 밝혀지기도 했는데 네. 이런 부분들을 관할 구청장으로서 책임을 충분히 다했는지 이것도 앞으로 좀 따져봐야 될 대목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지금 끝으로 한 가지 더 살펴볼 텐데요. 봉하에 광산 매몰 사고가 있습니다. 이게 안타까운 지금 산재 사고죠. 2명의 광부가 매몰돼 있는데 벌써 9일째가 됐습니다. 가족들이 발을 동동 구른 지가 일주일 넘기고 9일째인데 지금 시추 얘기가 계속 나왔었고요. 이제 지하 수색이 본격화된다고요. 그렇습니다. 땅속 170m 아래 이제 구조 예상 지점으로 지름 76mm의 구멍을 뚫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통해서 내시경 장비를 내려보내 본격 수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계속해서 뭐 소리도 질러보고 뭐 미음과 야광 등도 내려보내고 있는 상황인데 네. 안타깝게도 아직까지는 생존 반응이 발견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요. 제발 살아서 구조되시기를 지금 이 시간에 마음을 모아서 기원을 해봅니다. 자, 오늘 한입뉴스는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임경빈 작가 그리고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노래 띄워드릴게요. 이 청취자 7910님 이태원 희생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유족들의 상심을 생각하며 위로라는 노래 신청합니다. 자, 하림이 부르는 위로 띄워드리고요. 저는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외롭다 말을 해봐요. 다 보여요. 그대 외로운 거 힘들다 말해도 돼요. 괜찮아요. 바보 같지 않아요. 그대 맘 같지 않나요? 어떤 사람도 어떤 친구조차 애써 웃으려 말아요. 다 알아요. 다 그런 거죠. 세상엔 많은 사람들이 슬퍼도 울지 못한 채 살죠. 눈물을 흘려요. 이제껏 참을 만큼 참았어요. 손 올려 닦지 말아요. 그저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다르고 또 판단하는 기준도 다르기 때문에 누가 맞고 누가 틀리다고 말하는 건 늘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다른 사람의 생각을 존중해 주는 것이 필요하겠지요. 그런데 누가 들어도 도무지 이치에 맞지 않는 이야기라고 생각될 때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보통 얼토당토 않은 이야기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그럼 얼토당토 않다는 정확히 어떤 뜻일까요? 얼토당토 않다는 형용사 얼토당토 아니하다의 준말입니다. 얼토당토 아니하다의 어원을 보면 얼은 옳다의 뜻이고요. 당은 한자 합당할 당자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옳지도 않고 합당하지도 않다는 뜻이 됩니다. 얼토당토 아니하다의 기본 의미는 전혀 합당하지 아니하다고요. 얼토당토 아니한 거짓말이라든지 그는 그렇게 얼토당토하는 소리에 넘어갈 사람이 아니다처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에는 전혀 관계가 없다란 뜻도 있는데요. 예를 들면 사건은 우리의 희망과는 얼토당토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얼토당토 않다와 같이 부정적인 의미를 지니는 말이 단어 속에 포함되어서 단어를 이루는 것으로 안절부절 못하다나 어쭙지 않다 같은 표현도 있습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여유로운 저녁 시간, 고품격 시사토론과 함께하세요.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정준희 교수와 함께합니다. 천고마비의 계절 시사평론가 김성환과 함께 여러분의 지식도 살찌우세요. 정치에 경제를 더하고 미술에 음악을 더하는 시간. 평일 밤 10시 5분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KBS 58분 날씨. 가을과 겨울이 교차되는 낙엽의 달 11월 첫 주도 중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낮부터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겠습니다. 중부지방은 오늘 낮 기온이 어제보다 2도에서 4도 정도 낮아지겠고요. 평년 아래 수준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서울 12도, 강릉, 전주 17, 대전 16, 대구 19도 등 전국적으로 12도에서 22도의 분포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이 바로 입동인데요. 내일 11월 들어서 첫 추위를 맞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최저 기온이 0도, 철원은 영하 5도까지 떨어지고요. 모레도 이 정도로 춥겠습니다. 게다가 날카로운 송곳바람이 불어서 체감 온도가 더 낮겠습니다. 옷차림에 유의하시고 건강관리에도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전국적으로는 영하 5도에서 영상 8도, 낮 기온은 서울 11도 등 9도에서 17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새벽부터 아침 사이 대부분 지역에서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농작물 냉해 피해 없도록 유의해 주시고요. 또 오늘 밤 서해 중부 해상을 시작으로 내일은 대부분 해상에 물결이 높아지겠습니다. 오늘은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고 내일과 모레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울릉도 독도로만 약간의 비가 뿌려지겠습니다. 모레 동해안에는 너울성 파도가 밀려오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12도, 습도는 37%입니다. 강혜종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북한이 지난 5월 이후 5개월여 만에 화성 17형으로 추정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발사했습니다. 이 미사일은 추진체와 탄두부까지 단분리가 됐지만 고도나 속도 등을 고려했을 때 정상적인 비행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북한이 도발 수위를 고조시키고 있는 만큼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한치의 빈틈이 없도록 한미연합 방위태세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한미연합 방어훈련은 흔들림 없이 지속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당시 현장 지휘를 총괄한 관할 경찰서장과 112 신고 대응을 관리했던 상황관리관 등 총경 2명이 수사 의뢰 조치됐습니다. 경찰청 이태원 참사 특별감찰팀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류미진 전 서울경찰청 인사과장이 참사 당일 업무를 태만히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행은 오늘 시장 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결과에 따른 국제금융시장 상황과 국내 금융 외환시장에 미칠 영향을 점검했습니다. 한국은행은 국내 금융 외환시장 변동성이 크게 확대될 경우 적시에 시장 안정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조진주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10분 인터뷰. 네, 원래는 각설하고 시즌2 시간인데요. 이번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며칠 전에 저희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참사대책본부장 입장을 들었기 때문에 오늘은 또 국민의힘의 입장을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각설하고 시즌2의 패널이시기도 합니다. 장해찬 재단법인 청년재단 이사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장해찬입니다. 예, 자, 윤 대통령 나흘 연속 서울시청 광장의 합동분향소를 찾았습니다. 여당 입장에서 이번 이태원 참사를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참담한 사고와 여전히 또 이 사망자분들, 유족분들의 슬픔에 깊이 공감하고 네. 또 중요한 것은 현재 사고 수습, 또 부상자분들에 대한 어떤 조속한 치료, 네. 또 유족분들에게도 충분한 어떤 지원과 이 사고 수습책이 당연히 잘 설명되어서 위로하는데 조금이라도 네, 네. 사실은 어떤 게 위로가 되겠습니까마는 네.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도록 정부에서 최선을 다해야 할 것 같고요. 여당도 마찬가지고 동시에 이제 투 트랙으로 원인 규명에 대한 국민의 네, 목소리가 높지 않습니까? 대체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되었던 것인지 우리가 그냥 흔한 관행이나 관례, 뭐 매년 사람 많이 모이니까라고 생각했던 안일한 인식을 어떻게 바꿔야 할지 등등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성찰과 대안을 내는 게 정부와 집권 여당의 자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 자리 빌어서 다시 한번 애도를 표합니다. 그리고 네. 또 워낙 이 헬로윈 축제에 젊은 청년분들이 많이 모였다가 그러니까요. 참사가 나서 네. 청년재단 이사장 입장에서는 참 마음이 무거우시겠어요. 저희도 뭐 좀 원래 예정되어 있던 행사 중에 네. 다소 이 국가 애도 기간과 맞지 않는 행사 다 취소하고 나름대로 재단 차원에서도 조의를 표하고 도울 방법들을 찾아보고 있는데요. 네. 그 이태원 골목은 저도 참 자주 가던 곳입니다. 네, 저도 익숙한 곳이고요. 예, 평상시에도 뭐 한 달에 한두 번은 뭐 저녁 식사하거나 사람들 만나러 가던 곳이고 네. 몇 년 전 그러니까 코로나 사태가 터지기 이전에는 뭐 헬로윈 주간에도 제가 방문하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돌이켜보면 과거에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운집되고 인파가 많이 몰렸는데 너무 우리가 안일했던 것은 아닌가 하는 반성이 참 많이 들어요. 그리고 이번에 경찰로 신고가 많이 접수됐잖아요. 네. 그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은데 분명히 112 신고가 접수되었는데 뭐 작년에도 지난해에도 몇 년 전에도 사람들 많이 모였고 뭐 안전사고 조금 났고 그렇지만 큰일은 없었다라는 그런 안이한 인식 때문에 네. 일선 경찰이나 이 지휘통제실 관할실에서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안 했던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뭐 당연한 게 없거든요. 이제는 이 사고를 우리가
뭐 이 사고의 상처가 굉장히 오래 가겠지만 네. 오래도록 기억해야겠지만 이 이후에 이태원 헬로윈 주간에 이태원뿐만이 아니라 뭐 만원 지하철부터 시작해서 네, 네. 콘서트장 지금 한창 또 뭐 한국 시리즈 하고 있는데 네. 그런 야구 경기 끝나고 나오면 막 운집되고 하면 막 옴짝달싹 못 하잖아요. 그런 곳에서 어떻게 안전을 지킬 것인가,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과 또 시민들 차원의 어떤 노력 이런 것들이 네. 좀 나라를 더 안전한 나라로 만들게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다들 머리를 맞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참담한 사고 와중에 초기에는 또 좀 엉뚱한 공방이 있었습니다. 네. 이게 참사 희생자냐, 사고 사망자냐 이 표현을 두고 이제 30일에 내려졌던 이제 행정부의 지침이 논란이 됐는데요. 이 대통령실은 좀 입장 정리를 한 것 같아요. 뭐 일단은 오늘 제가 언론 보도를 보니까 뭐 사고 사망자라는 표현은 중립적인 표현이다. 네네. 얼마든지 뭐 참사 희생자나 이런 표현을 쓸 수 있다라고 네네. 말을 했고 일부 지자체나 또 뭐 서울교육청 등등에서는 이제 분향소에 참사 희생자라는 표현을 쓰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 정부 차원에서 처음에는 이 전국으로 어쨌든 추모할 수 있는 합동 분향소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좀 신속하고 통일된 어떤 지침이 내려가야 되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하나의 어떤 단어로서 중립적인 표현이 네. 사고 사망자를 썼던 것이지 여기에 대해서 뭐 정치적 의도가 있니 없니 따지고 드는 것조차 이 사망자분들과 유가족분들에게 또 다른 혼란과 피해를 드리는 2차 가해일 수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정치적 공방이 더 길어지는 게 우리 사회 전체를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보진 않습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대통령실 입장은 이제 행정적인 표현일 뿐 정부의 애도의 마음과는 별개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 보면요. 아까 장 이사장도 잠깐 지적해 주셨지만 어쨌든 이 경찰, 지자체 그리고 정부 대응이 이제 위입했다는 지적 이걸 피하기 어려워 보이는 대목이 바로 이제 119 신고 접수가 이제 공개되면서부터 나오기 시작했어요.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할 텐데 참사 당시 서울청 상황관리관 류미진 총경 또 이임재 용산경찰서장 지금 대기발령 조치가 됐습니다. 이사장님 생각에는 추가로 한 어느 선까지 책임을 묻는 것이 온당하다 이렇게 보세요? 뭐 그게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죠. 그리고 정치적으로 뭐 이 사람은 뭐 이 정도 책임은 네. 책임을 져야 된다. 이게 오히려 이 사고의 진정한 원인 규명을 밝히는 것과는 무관한 네, 네. 정치적으로 정치 가서는 안 논리일 되겠죠. 수도 있는 네. 것이고요. 근데 제가 이 사고 발생과 발생 이후의 과정을 보고 하나둘 정보가 공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경찰의 어떤 신고 접수 기록을 전부 다 공개하라는 특별한 지시가 있었다고 들었는데 네. 이 사고 이후에 뭐 대통령의 지시, 분당 그리고 뭐 경찰이나 소방당국에서 어떻게 보고가 들어갔고 어떤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이게 정확하게 몇 시 몇 분인지까지 기재되어서 국민들께 네네. 다 알려드리는 것은 그나마 적절한 대응 방안이라고 봐요. 뭔가 숨기거나 감추지 않고 국민들께 다 공개하고 네. 국민 여러분의 판단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다만 좀 이해가 안 됐던 게 일선 현장 경찰관과 뭐 서울경찰청 또는 전체 경찰청 이런 지휘부가 네네네. 있을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이 사고 발생 이후에도 대처가 느리고 이런 이상한 태도를 보였을까? 네네. 이게 제가 풀리지 않는 궁금증이었는데 네. 중간 연결고리로 용산서가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이게 꼬리 자르기를 시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뭐 꼬리 자르기가 되겠습니까? 이런 가슴 아픈 사고가 일어났는데 근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이 용산서에서 비롯되었거든요. 이를테면 뭐 최초 사고 발생 이후에 보고가 1시간 20분이나 늦게 됐다는 것. 네. 그래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나 윤석열 대통령은 소방당국 통해서 먼저 보고받고 그렇죠. 서울경찰청장이 오히려 그 뒤에 보고를 받는 그렇죠.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보고체계 지휘체계 혼선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냥 제때 바로 이 지금 대기 발령된 이임재 전 용산서장이 보고만 했어도 훨씬 일찍 도로 통제가 되고 구급차나 소방차들이 더 빨리 현장으로 진입해서 안타까운 목숨을 한 명이라도 더 살릴 수 있었을 텐데 그 부분도 좀 이해가 안 되고요. 어쨌든 할로윈 주간이라고 하면 서울 시내에서 이런 사고야 뭐 누가 예견했겠습니까? 저는 사실 뭐 예견됐다고 말하는 언론들도 책임이 있는지 한번 돌아봐야 된다고 봐요. 그 전날 참사. 기사를 보면 네. 여기 KBS도 그렇고 MBC도 그렇고 전부 다 이제 코로나 끝에 드디어 축제다. 상인들이 조금 회복할 수 있다. 축제 많이 가시라는 기조로 9시 네네. 뉴스 뭐 메인 뉴스 다 냈어요. 네. 예견했으면 그때 지적을 하셨어야죠. 그렇지 않았거든요. 뭐 특히 MBC 같은 경우는 이 치안 유지 담당자랑 통화도 했는데 뭐 안전할 것이다 뭐 이런 식의 보도를 해놓고 네네. 그 다음 날은 기조를 완전히 바꿨어요. 그러니까 저는 언론의 책임도 분명히 있다고 보는데 어쨌든
혼란과 사건 사고가 어느 정도 평시 주말보다는 많을 것이 예견됐다면 112 상황관 책임자는 자리를 지켰어야죠. 네. 근데 지금 알려진 걸 보면 이 대기 발령된 유미진 총경 같은 경우는 그 자리에 없었다는 거잖아요. 네. 이태원 주간에 112 상황관리관이 그 자리에 없었다는 거. 네. 이임재 서장 같은 경우는 참 제가 그 사고 현장 보면 안타까운 게요. 경찰을 더 많이 투입해야 된다. 네. 이게 문제의 본질이 아니라 해밀턴 호텔 앞에 차도 하나만 통제하고 막으면 예. 인도에 있는 사람들이 그 차도로 나와서 분산되면서 이거 충분히 좀 방지할 수 있는 네, 사고가 네. 아니었나 싶거든요. 그 골목을 제가 잘 아니까. 네. 근데 그 정도 현장 판단도 하지 못하고 신고가 거듭 접수되는데도 묵살했고 결정적인 것 며칠 전에 용산서 정보과에서 이거 대비해야 된다는 보고서를 올렸는데 네, 네. 이 보고서가 서울청으로 안 갔어요. 용산서장 단위에서 그냥 홀딩이 되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두 사람만 대기 발령된다고 해결될 일은 아닙니다만 가장 큰 직접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규명하는 과정에서 이 두 분의 책임을 좀 엄중하게 네. 물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보인다. 네. 자, 말씀하신 대로 이제 112 녹취록 공개가 분기점이 된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미심쩍은 대목들이 이제 나오고 있고요. 자, 그런데 이제 정부 여당 내에서 뭐 행안부와 경찰에 대한 문창론이 나오고 있어서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온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 주호영 원내대표 상응하는 책임 추궁이 불가피하다. 당권 주자인 안철수 의원은 딱 적실했어요. 경찰청장 즉시 경질. 또 유승민 전 의원은 한덕수 총리 책임론을 들고 나왔어요. 자, 이상민 행안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어떻게 책임을 질까요? 그 누가 되었건 네. 어떤 직위에 있는 사람이건 본인이 업무 과정에서 지위 고하를 뭐 막론하고 과실이 있거나 소홀한 부분이 있다면 드러나면. 우리가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죠. 네. 다만 저는 지금 뭐 안철수 의원이나 유승민 전 의원이 말하는 건 다분히 정치 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이 틈을 타서 네. 유가족들의 슬픔에 공감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고민하기보다는 자기가 그냥 반윤 정치인으로서 뭐 좀 특수를 노리겠다라는 굉장히 얄팍한 노림수가 느껴져서 네네. 제가 김어준 씨나 유승민이나 다를 게 뭐냐라고 비판도 했었는데요. 굉장히 섣부르고 동시에 무책임한 주장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네. 지금 용산서와 서울청 상황관리관이 직위해제가 됐고 압수수색 등으로 수사 감찰이 시작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이후에 보고받은 사람들도 예를 들면 보고를 받은 순간부터 그 이후 후속 조치나 또는 더 이 상부 기관으로의 어떤 보고가 늦어진 정황 등이 발견된다면 네. 그 누구도 저는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다만 지금 문제는 행안부 장관 같은 경우는 경찰이 아니라 소방당국에서 먼저 보고를 받아서 서울청장이나 경찰청장보다 이걸 먼저 알고 있었고요. 뭐 대통령실도 마찬가지라고 네. 하고 김광호 서울청장이나 뭐 윤희근 경찰청장 같은 경우도 용산의 이 이임재 전 총장이 지금 직위해제된 총경이 1시간 20분이 지나서 보고를 하니까 보고를 뒤늦게 당연히 했으니. 보고를 늦게 받았죠. 네. 그런데 받은 그 시점부터는 이제 본인이 재보고를 얼마나 빨리 했는지 어떤 지시들을 내렸는지 대응들을 등등을 했는지. 면밀하게 파악해서 1분 단위로 다 쪼개어 본 다음에 누구든 뭐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사고 수습에 전력을 쏟고 있었다. 있는 그런 주무부서 장관에게 일단 물러나라, 일단 나가라라고 하는 거 이거는 저는 정치 논리라고 네네. 생각합니다. 그런데 유승민 전 의원의 뭐 정치적인 의도는 배제하고 보더라도 외신 기자 간담회에서 한덕수 총리의 태도는 이제 많이 좀 지적이 됐어요. 이 외신 기자들과 이제 웃으면서 이야기하고 예를 들면 이제 농담을 하죠. 이 통역이 안 들리는 것에 대한 책임의 처음과 끝은 어디입니까? 근데 이 태도는 어떻게 보셨어요? 자체만. 그러니까 이 기자회견 내내 조금 더욱 더 뭐 예를 들면 한 대목이라 하더라도 네. 지금의 어떤 무거운 분위기를 고려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아쉬움 느껴지지만 140분의 기자회견이 네네. 진행되었습니다. 지금 정부 당국자 중에서 총리급의 책임자가 나와서 이렇게 140분 동안 어떤 질문 가리지 않고 다 받고 네네. 말씀드리고 설명드리고 수습책에 대한 설명을 한 것 저는 이전 정부나 그전 정부를 찾아봐도 어떤 국무총리가 이렇게 할 수 있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덕수 총리가 나름대로 노력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 역시도 사고 수습 이후에 뭐 공가나 정치적인 평가가 따라야 되겠죠. 다만 지금 어쨌든 이 중대본의 컨트롤 타워가 한덕수 총리고 주무부처 장관이 이상민 장관인데 네. 수습과 여러 가지 이 지원책 등 지금 현장에서 뛰고 있는 사람들에게 일단 물러나고 보라. 민주당도 이런 주장은 안 해요. 네. 심지어 아직까지는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의 공식 입장도 아닙니다. 네. 일부 개개인 의견이 분출되고 있지만 그런데 유승민 전 의원이 민주당도 안 하는 주장을 선제적으로 한 것은 굉장히 얄팍한 정치적 노림수다. 이런 식으로 정치하실 거면 그냥 나가서 하세요. 네, 이게 뭐 이
정부 성공이나 집권 여당의 어떤 안정적인 뭐 이 국정 운영에 대한 애정이나 뭐 노력이 있을 거라고는 기대도 안 합니다만 국가적 재난 사고가 발생했잖아요. 그러면 정말 아픈 마음으로 이 유족들을 애도하고 사고 수습에 전력을 다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이거 책임 소재 안 묻겠습니까? 네. 이게 그냥 넘어가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민주당에서 국정조사 요구했는데 주호영 원내대표가 다른 일 같았으면은 뭐 그냥 딱 잘라버렸겠죠. 근데 야당이 이런 일이 일어나면 국정조사 요구할 수 있다는 워딩을 썼어요. 주호영 원내대표가. 그 정도로 사고 수습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나면 국정화되었든 무엇이든 책임을 따질 수밖에 없는데 지금 국면에서 유승민이라는 정치인이 민주당도 안 하는 주장을 먼저 한 그 저열한 정치적 의도가 무엇이냐. 저는 굉장히 얄팍한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윤 대통령 나흘째 이제 서울시 합동 분향소를 찾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이제 사과가 나오진 않았는데 자, 대통령이 사과하지 않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또 이제 장 이사장님 입장에서 사과를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조만간 또 대국민 사과가 나올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사고 발생 이후부터 밤사이 또 아침까지의 대통령 지시사항과 대통령 동선이 다 공개됐잖아요. 대통령실에 의해서. 그 다음 날 이길 오전에 바로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고요. 9시 45분이었죠. 거기에 이제 이 사망자분들과 유족분들에 대한 애도와 조의가 충분히 뭐 충분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담겨 있고 그래도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매일 합동 분향소에서 조문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태원도 방문하고 이 정부 차원에서의 어떤 이 사고 수습과 이후의 문제, 배상과 보상의 문제, 뭐 법적인 부분도 당연히 걸려 있겠습니다만 일단 이 국가 애도 기간이 끝나고 애도하는 기간이잖아요. 애도 기간이 끝나고 나서 뭐 대통령도 그렇고 정부의 고위 당국자들도 그렇고 이 사고에 대해서 뭐 유족분들이나 또는 국민들에게 뭐 입장을 한 번 더 정리해서 내시겠죠. 아마 11월 6일이 되지 않을까 추측이 되는데요. 국가 애도 기간 이후에 어떤 메시지가 나오고 어떤 진정성 있는 목소리가 나올지 한번 지켜보고 그 이후에 뭐 우리가 판단해보고 국민들의 판단을 받아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한번 이제 애도 기간이 토요일까지고 6일 일요일입니다. 대통령의 메시지가 나오겠죠.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그런데 이제 이 대통령이 현장 방문을 여러 차례 했어요. 초기에도 했고 또 다시 가서 추모도 했고. 자, 그런데 이제 이런 내용들이 공개됐습니다. 이렇게 좁은 장소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단 말인가. 또 이제 압사와 질식 사망 설명인데 이제 혹시 뇌진탕인 것인가. 현장에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초기부터 보고를 쭉 받고 자, 지금 심정지 상태에서 CPR하고 병원으로 가고 사인은 주로 질식사고 압사라고도 부르는데 이런 마치 처음 보는 듯한 질문들이 오해를 일으키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질문 자체가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사실은 밤새 보고를 받고 현황을 다 이제 들으셨겠지만 막상 그 골목 가보면 지금 보도도 나오지만 뭐 불법 증축물이나 가건물 등으로 인해서 그 도로 폭이 사실 말도 안 되게 좁잖아요. 어마어마하죠. 가보면 알죠. 그게 70년대 이태원 해밀턴 호텔이 준공되면서 지금의 이 건축물 안전관리법 위배되는 건물이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보고로 받았음에도 현장에서 보니까 더 안타까운 마음에, 더 놀란 마음에 이게 사실 관행이라는 이름하에 이전 정부부터 계속 묵인되어 온 거잖아요. 그런 불법 증축물이나 이 좁은 도로 같은 것들이 거기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하고 정말 너무나 많은 사망자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어떤 사망 원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서 다시 한번 점검하고 물을 수 있는 것인데 이런 걸 따져서 뭐 보고 진짜 받은 거 맞냐는 식으로 질문하는 것 자체가 저는 언론에 굉장히 이 갈등을 야기시키려는 나쁜 의도가 숨어있는 질문이라고 생각이 돼서 개인적으로 좀 유감스럽습니다. 저는 나쁜 의도는 아니었고요. 오히려 저는 약간 다른 관점인데 이게 대통령의 언행을 우리가 종종 듣잖아요. 지난번에 포구 사태도 있었고 근데 희생자는 대부분 젊은이들이지만 사람이 죽었단 말인가 이런 표현보다는 돌아가셨단 말인가 국민이니까 대통령께서 좀 이렇게 경어를 써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은 해요. 어떻게 보세요? 뭐 그런 부분은 지적할 수 있겠지만 그게 지금 이 사고에 대해서 밤새 보고를 받고 현장에 내려가서 이 정부 당국자들, 그 참모들과 이 사고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그 한 단어 한 단어 뭐 이게 메인에서 지금 뉴스거리로 다룰 만한 그런 일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언론도 좀 책임감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KBS 그 전날 9시 뉴스에서 무슨 내용 보도했죠? 이태원 축제 가라고 보도하지 않았습니까? 사실상. 그런데 언론이 언제 자기들이 그랬냐는데 하루 만에 예견된 참사다. 국영 언론인 KBS는 왜 예견하고 미리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통렬한 반성도 전 이번에 언론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하고 있지 않는가.
글쎄요. 언론이 예. 자체적으로 반성했던 소리는 단 한 번도 네.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자, 한번 저희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 애도 기간에 노동계와 술자리를 가져서 또 논란이 일었습니다. 김 위원장 본인은 술을 못 마시고 마시지 않았다 이런 입장인데요. 자, 더불어민주당은 워크숍에서 술자리를 벌인 서영석 의원을 이제 감찰 지시 내렸단 말이죠. 상응하는 조치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동일선상에서 비교될 일은 아니고요. 서영석 의원 같은 경우는 그 당원 교육뿐만이 아니라 이 식사 자리에서 회식. 반주를 했고 네. 뭐 족구를 한 다음에 다시 또 2차 술자리로 또 옮겨서. 이동했다는 네. 것과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 같은 경우는 노동계 인사들과 만나는 자리에 본인은 술을 전혀 하지 않지만 그 자리에 뭐 반주가 놓였었다. 뭐 이 정도의 이슈인 것 같은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워낙 무게가 막중한 공직자이기 때문에 우리 이 자리에서는 뭐 술병 다 치웁시다. 뭐 나는 안 마시지만 여러분도 이 자리에서는 술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했으면 훨씬 더 좋았을 겁니다. 전 그 부분에 대한 아쉬움을 느끼고 공감을 합니다만 네. 서영석 의원의 사례와 동일선상에서 비교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적절치는 않았다. 하지만 이 서 의원과 동일선상에서 비교할 사안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자, 지금 요거 하나 여쭤보면 시간이 넘었네. 그러면은 일단은 짧게 하나 여쭤볼게요. 네. 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회 법사위 출석하면서 검찰의 이제 수사 필요성을 언급했는데 이 검수완박 때문에 수사 한계는 있지만 그래도 진상규명은 해야 한다. 자, 이게 대형 참사 수사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좀 회피성 발언인가 하는 또 비판도 있어요. 근데 검수완박을 누가 했죠? 문재인 정부 민주당 네네. 의원들이 했습니다. 그리고 의경 폐지를 하게 되면서 사실 현장에 경찰 인력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누가 했죠? 문재인 정부 민주당 정치인들이 네네네. 했습니다. 저는 이 사태 정부가 무한 책임을 지고 정말 송구스러운 마음을 계속해서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에게 뭐 일부 민주당 정치인들은 김어준 같은 방송인과 결탁해서 마약 수사하느라 뭐 경찰 인력이 부족했다, 기동대가 못 나갔다라는 가짜 뉴스까지 그냥 대놓고 방송에서 막 퍼뜨리더라고요. 정말 염치가 있다면 민주당이 이 문제에 대해서 입을 열 자격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검수완박 때문에 결과적으로 대형 참사 수사, 지금 경찰이 경찰을 셀프 수사 감찰하는 총국이 벌어지고 있고 동시에 의경 폐지로 인한 경찰 인력 부족에 대해서도 왜 의경 폐지를 문재인 정부에서 밀어붙여서 실행시켰는지 책임 있는 대답을 민주당 정치인들이 지금부터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제 여야 초당적 협력체를 만들어서 재발 방지 대책을 만들자 이야기를 했으니까 앞으로 또 여야가 어떻게 이 사안에 대해서 협력하는지 또는 갈등하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장혜찬 재단법인 청년재단 이사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라디오 어플 콩과 유튜브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북한이 어제 단거리 탄도미사일 등 20여 발 동해 완충구역을 향해서 100여 발의 포격을 가하는 등 연쇄 무력 도발을 벌였습니다. 오늘도 오전부터 장거리 탄도미사일 1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북한의 의도는 무엇인지를 좀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군사 외교 안보 전문가 김종대 전 의원 전화로 연결합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이게 어제부터 도발을 시작한 북한. 물론 이제 계속 이어져 오긴 했습니다만 수위를 확 끌어올리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군사 전문가시니까 발사된 미사일 종류라든가 도발 양상, 이전과 좀 어떻게 달라진 건가요? 예, 우선 두 가지 의도가 읽혀집니다. 네. 첫 번째는 이 한미연합훈련이 지금 진행 중인데 그 중에서 약 240대 그 군용기가 동원이 되는 비질런트 스톰에 대해 가지고 네네네. 북한이 굉장히 실존적 위협을 느끼는 것 같다. 그래서 이번에 단거리 미사일을 주로 많이 쐈습니다만은 사실은 지대공 미사일도 섞어서 쐈거든요. 그게 바로 전투기를 대비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그런 미사일이 이번에 발사됐다는 걸 봤을 때도 이게 한미 연합훈련에 대한 직접적 대응이자 우리의 영토를 보복 타격할 수 있는 단거리 미사일하고 같이 배합돼서 다량으로 그것도 북한 전역에서 연달아 계속 쐈다는 거 이런 점이 느껴지고요. 두 번째는
오늘 쏜 게 문제입니다. 예. 이게 화성 17형 미사일인데 네네. 이거는 이제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ICBM이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앞으로 이 전략적 공세에 판을 키우겠다는 의도도 읽혀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핵실험까지 쭉 밀고 나가는 이렇게 해서 전략의 판을 크게 키우겠다. 이런 의도도 보여지네요. 네, 자, 두 가지 의도를 짚어주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오늘 발사됐던 ICBM 장거리 탄도미사일 재원을 군 당국이 얘기를 했는데 화성 17형으로 추정. 비행거리는 750km, 고도 1920km, 속도 마하 15. 고도가 상당히 높았는데요. 일본 상공을 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다 보니까 이거 발사 실패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실패로 보십니까? 예, 이것이 일단 성공적으로 비행하려면은 그 탄도와 추진체가 분리돼서 네네. 이것이 그 계속 성층권을 넘어가지고 이제 그 고공 비행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소실이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단 분리까지는 성공했는데 네네네. 거기서 비행이 끊겨버린 것이죠. 탄도 분리는 안 되고. 예, 그래서 지금까지 정황으로 봤을 때는 ICBM을 쐈는데 실패한 것이다. 네. 이게 대체적인 분석이죠. 그리고 일본 영공을 지났느냐는 얘기가 있는데 네네. 거기까지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미사일이 발사된 지역들이요. 평안북도, 강원도 원산, 함경남도, 평안남도, 황해남도, 선덕과 신포 일대, 평양, 순안, 개천. 자, 이틀에 걸쳐서 거의 북한 전역에서 동서해를 향해서 무력 시위를 하고 있다. 북한의 노림수 뭡니까? 자, 우선 북한의 전역에서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뜻은 우리 그 한미연합전력이 북한의 도발 원점을 찾아서 정밀 타격하는 교리를 발전시키고 있다 보니 한번 찾아봐라 이거죠. 이 도발 원점은 우리는 북한에 어디서든 발사할 수 있기 때문에 한미연합군이 그 도발 원점을 찾는 것이 헛수고다. 이런 어떤 의미를 시위하는 것으로 읽혀지고요. 또 지금까지 쏜 단거리 미사일은 발사 시험이 아닙니다. 이건 이미 실전에 배치된 무기거든요. 그러니까 당장 전쟁을 할 수 있다는 어떤 즉흥태세를 또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25발을 어제 쐈는데 오늘도 또 쏜 것까지 하면 벌써 거의 30발에 육박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정도면 거의 전쟁 수준입니다.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봤습니다만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 오늘 미사일을 몇 발 발사했다 이런 뉴스를 보지. 하루에 수십 발에다가 거기에 포탄 100발까지 같이 발사했다. 이거는 오히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보다도 더 규모가 커요. 그런 점에서는 전쟁에 버금가는 수준이라는 걸 보여준 목적은 미사일 수량이 충분히 준비돼 있다. 올해 1월하고 3월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그 군수산업하고 국방 기술연구원을 방문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네 핵무력 또 이 군사력에 대해 가지고 만반의 그 준비 태세를 지시하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국방 공업 북한의 제2경제권이라고 합니다만 이쪽에서의 생산이 활발히 이루어져 가지고 미사일 비축량이 충분하다는 걸 또 보여주는 의미도 있고요. 심지어는 그중에 일부가 지금 러시아로 지금 선박을 통해서 지원되고 있다는 미국의 뉴스까지 나온 걸 보면은 어떤 질과 양적으로 자신 있다. 그러다 보니까 다량의 미사일을 보여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아주 이거 압도적인 지금 도발을 하고 있다. 말씀하신 대로 전쟁 수준이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자, 북한이 한미 공중연합훈련 두고요. 박정천 이 부위원장인가요? 성명도 내고. 중앙위 군사부위원장입니다. 중앙위 군사부위원장. 그러니까 이제 군서열 2위인 거죠. 군사중앙위 부위원장. 자, 끔찍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 이런 위협도 나왔고요. 지금 언급해 주신 비질런트 스톰에 실체적 위협을 느끼는 것 같다. 이 훈련이 내일까지로 예정됐는데 이게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 낯선 이름이다 보니까 비질런트 스톰은 어떤 훈련이길래 북한이 이렇게까지 반응을 하는 건가요? 여기에는 이제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라고 하는 F-35 전투기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 은밀하게 북한 상공에 진입해서 북한 지휘부를 타격할 수 있는 말 그대로 참수작전의 핵심 무기라고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다가 각종 지원기도 동원이 되고 또 스텔스기는 아니지만은 F-15 같은 고성능 전투기도 동원이 됩니다.
그러면은 북한이 지금 가장 취약한 분야가 항공전력 아닙니까? 전투기가 노후화돼서 옛날에 수호이나 미그기 같은 전력들이 이제 한미 공군에 대해서는 압도적인 열세고 공중전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어떤 일방적 열세를 보이는 분야에서 한두 대도 아니고 240대가 떴다. 이렇게 되니까 이건 뭐 제가 본 연합공군 훈련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전 세계를 통틀어도 이 정도 비행기가 뜨는 훈련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야, 그러니까 이제는 특히 우리 정부가 완전히 어떤 압도적인 힘을 동원해가지고 북한을 확실히 굴복시키겠다는 의도로 북한은 인식을 하고 차제 그냥 뭐 당하지만은 않겠다는 자기네 어떤 그 의지를 보여줘야 된다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에 단거리 미사일이 많이 발사가 된 거는 이제 전술핵 능력이 준비되어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우리가 북한의 소형 핵탄두가 얼마나 있느냐. 이런 부분이 상당히 미지수로 남아 있었는데 최근에 북한 행태를 보면 전투기가 들어오면 지대공 미사일로 요격하고 그다음에 그 보복으로서 남한의 그 단거리 전술핵을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런 점을 시위하기 위함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자, 북한의 도발 그동안은 뭐 한미 훈련이 끝나면 그 이후에 몇 발 쏘고 또 간헐적으로 몇 발 쏘고 이게 일종의 이제 탄도미사일을 쏘면 좀 메시지로 우리가 읽는 경향이 생겼었는데요. 최근에는 뭐 훈련 중에 막 쏘고 다발적으로 쏘고 섞어서 쏘고 여러 양상으로 도발을 하다 보니까 NLL 이남으로까지도 이제 탄도미사일이 넘어왔습니다. 앞으로는 어느 정도 더 선 넘는 도발을 감행할 것이다 예상하십니까? 일단은 한미연합훈련의 맞대응이니까 우리가 하는 것에 따라서 수위를 조절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다면은 지금과 같은 어떤 우리의 그 확장 억제에 의존하는 안보 체제, 말하자면 이거 힘으로 밀어붙이는 건데, 그런데 주변 정세 안정과 예방이 우선이거든요. 그런 면으로 우리가 조금 위기 관리에 들어가면은 북한도 그에 맞춰서 수위를 조절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미국에 대해서 자신들의 몸값을 높이기 위해 가지고 ICBM과 같은 그 전략 자산 동원, 그다음에 7차 핵실험 이런 부분은 지금 뭔가 준비에 들어갔다고 보여지고 언제든 핵실험을 해도 이상할 것이 없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전술핵도 과실하고 전략핵 능력도 이제 과실하고. 자, 이게 잠깐 언급드렸습니다만 어제 북한이 발사했던 이 SRBM 3발 중 한 발이 분단 이후 처음으로 이제 NLL 이남 공해상에 떨어졌단 말이에요. 남측 25km 지점이라고 하는데 요거 어제도 그 얘기가 있었는데 이게 오발이나 낙탄이냐 아니면은 정확하게 타겟팅을 해서 쏜 거냐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방향 자체는 정확히 조준을 하고 쏜 것으로 보여집니다. 울릉도 방면으로요. 지금 미국에서 뭐 각종 전문기관에서 나온 연구 보고서들이 북한 미사일의 신뢰성이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방향을 잘못 잡는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정확히 조준을 했는데 속초 앞에 52km 그 떨어진 곳에 이 미사일이 떨어졌는데 그곳이 바로 오징어 잡이를 하고 어선들이 굉장히 많이 밀집된 곳입니다. 그리고 영해는 아니지만은 이런 비핵물체가 그 영해 가까이에 떨어졌다는 것은 실질적인 위협으로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 제가 보기에는 언제든 남한을 타격할 수 있는 어떤 위협을 구체화하기 위함이고 공포를 조성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이건 상당히 심각하게 바라봐야 될 문제입니다. 이런 비슷한 일이 서해 쪽에서도 벌어진다면은 이거는 전례 없이 어떤 엄중한 상황이 조성되는 것이고, 이거는 상당히 비상한 상황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비상한 상황이다. 자, 어제 그래서 울릉 지역에 공습 경보가 내려졌고 저희도 이제 현지 주민 인터뷰를 했는데요. 사이렌은 울렸는데 뭐 대피 방송 같은 게 없다 보니까 공습 경보인 줄을 대부분 모르셨고 나중에야 이제 방송 보고 인지하셨다. 이 파출소 뭐 또는 이제 면사무소 전화해도 모르더라 이런 얘기를 하세요. 이 오히려 나중에 주민들이 불안해하셨을 것 같은데 이런 상황들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래서 이런 일을 한 번도 안 겪어보셨잖아요. 이게 백령도나 연평도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면 아마 굉장히 빨랐을 겁니다.
그런데 그 우리나라 동해 섬에서는 이런 일이 발생한 적이 없는 어떤 전례 없는 사건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문제는 군 당국의 책임이 크다고 봐야 되겠어요. 네. 그 면사무소나 지자체에 알려줘야 될 책임은 군 당국이거든요. 네네. 그런데 지자체 같은 경우는 뭐 자체 조기 경보 시스템이라든가 군사 감시 자산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한 상황 판단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상황에 대해 가지고 전파해야 될 책임자는 1차적으로 군 당국인데 그 시스템이 작동이 안 했다. 시스템이 있는지도 의심스럽다. 그리고 대피 시설도 사실은 변변찮습니다. 네. 설령 알려졌다 한들 그 연평도나 백령도는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지하 대피 시설을 다 져놨는데 울릉도에 그런 게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피하라고 쓰면 울림 뭐 합니까? 대피할 곳이 있어야지. 네.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는 여태까지 평화로웠던 동해가 이제 앞으로 언제든 분쟁 지역으로 변할 수 있다면 네네. 그렇다면 우리나라 서해와 같은 상황이 될 수가 있고 또 최근에는 그 러시아 잠수함이 동해 쪽에 나타나서 일본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도 했거든요. 네. 그게 2번이나 했습니다. 3월과 6월에.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 동해가 그동안은 평화로웠던 바다인데 국제 분쟁의 열점으로 부각이 되는 양상이 뚜렷하다. 그런 만큼 일단 그 연안에 주거하시는 주민들이나 섬의 그 안전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시 한번 점검이 돼야 될 상황입니다. 네, 말씀을 듣고 보니까 뭐 최근에도 이제 한미일 대잠 훈련이 독도 인근에서 있었고 동해도 더 이상 이제 조용한 지역이 아니다. 자, 그런데 보니까요, 울릉 서북방으로는 167km 지점에 떨어졌고 속초 동방으로는 57km 지점이라 말씀하신 대로 미사일 방향은 울릉도 쪽이었지만 거리상으로는 속초가 더 가까워서 일각에서는 왜 속초 지역에 공습경보가 내려지지 않았느냐 이런 지적도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건 미사일 방향을 고려해서 그렇게 된 건데요. 사실은 선박 대피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네, 선박 대피. 그러니까 뭐 물론 어려움은 많습니다만은 이거는 울릉도에만 공습 경보가 내려졌다는 건 저는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네. 사실은 일단은 동해 이번에 최근 몇 년 사이에 울릉도 인근의 오징어 잡이가 굉장히 성업을 이루고 있습니다. 네네. 거기에서 뭐 남북 어선이 막 뒤엉키고 또 일본 초계기가 출동하고 이런 일을 우리가 벌써 몇 년째 봐왔는데 여기에다 한미일 연합훈련도 동해에서 하고 그런데 거기에 북한 미사일이 날아왔을 때는 일단은 그 군뿐만이 아니라 민간의 선박까지도 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국제 상용 공용망이라든가 또 우리 자체의 어떤 그 선박 경보 시스템에 의해 가지고 유사시에는 어선도 통제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까지 고민해봐야 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북한의 도발 이후 윤석열 대통령 긴급 NSC 전체 회의를 소집했고요. 엄정 대응을 지시했고 이후 우리 군이 NLL 이북 해상으로 미사일 3발을 발사했죠. 군 당국의 대응 수위 적정했습니까? 예, 그 미사일 한 발에 대해서 3발로 응사를 한 것은 적절했다고는 보여지는데요. 네. 제가 걱정하는 건 다른 측면입니다. 이번에 발사한 공대지 미사일 슬램 ER이 우리가 재고량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한 발당 20억 원 정도 되는 고가의 미사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대응할 수 있겠느냐. 네네. 이런 점에서 일단 우려를 표시하고요. 네. 물론 다른 대체 군사 자산이 있다면은 또 그것대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네네. 그다음에 그 한 발에 대해서는 대응했지만 25발에 대해서는 대응 못한 거거든요. 그것은 아무런 우리 군사 조치가 없었어요. 그거는 네네. 대응할 수 있는 범위를 초월해 버렸기 때문에 예, 우리의 고가 미사일을 뭐 같은 수량으로 발사한다면 대비 태세에도 문제가 될 것이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압도적인 물량의 도발에 대해서는 지금 딱히 대책을 세우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 한미연합훈련에만 의지를 해서 이 문제를 풀어갈 것이냐. 또 우리가 스스로 대응할 점은 없냐. 이런 점에서 총체적인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일단은 예방이 최선이다. 사태가 벌어져서 대응하려면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최우선이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청취자의 이제 질문이 하나 날아왔어요. 이 김한수님께서 왜 영내 쪽으로 날아오면 요격을 하지 않는지요? 이 질문인데. 네, 안 그래도 지금 이 북한 미사일이 우리 영토나 영해로 낙하시 요격하겠다. 이게 정부가 밝혀온 바였는데 어제는 요격 대상이 아니었다 이런 입장을 내긴 했어요. 하지만 어제 보니까 대천 사격장에서 있었던 페이트리엇 7사격에서 한 발 성공, 한 발은 레이더 오류로 발사 취소. 또 국산 중거리 유도무기 천궁이 비행 중 폭발했다. 이런 공군 발표가 나와서 우리 군의 전반적인 어떤 방어 체계, 무기 체계, 나아가서 삼축 체계 문제 없습니까? 저는 영해로 떨어지는 바다에 떨어지는 거 요격은 무리라고 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요격 자산이 주로 패트리어트 미사일인데 그 패트리어트 미사일은 그 포인트 방어라 그래가지고 그 미사일이 배치된 지역을 방어하는 것이지 다른 지역까지 쫓아가서 측면에서 요격을 한다거나 넓은 범위를 요격하는 무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자산으로는 어떤 육지의 중요 시설이나 거점을 방어하는 데 국한되는 그런 무기이기 때문에 요격 성능이 제한된다. 그래서 영해까지는 제가 아무리 봐도 요격할 만한 수단이 보여지지가 않고요. 만약에 이걸 요격하려면 이지스함 같은데 스탠다드 미사일 같은 요격 미사일을 장착해 출동해야 되는데 뭐 이지스함 3척 갖고 그게 되겠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오히려 팔레스타인에서 그 무장 조직이 이스라엘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할 때도 사막에 떨어지는 건 이스라엘군이 요격을 안 하고 도시에 떨어지는 것만 아이언돔이라는 미사일로 격추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안보의 경제성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다 대비하려고 하면은 뭐 천문학적인 재정이 투입돼야 되는데 이번에는 그런 어떤 그 요격 범위에 안 들어갔다는 건 군 당국의 발표가 합리적이다. 그런 점에서 너무 과욕을 부리지 않는 것도 지혜로운 자세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북한의 도발 핵실험 우려. 지금 일주일도 남지 않은 미국의 중간선거. 그전에 7차 핵실험을 할 것인가. 근데 아까 이제 이 의원님께서 더 중요한 건 예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가 그럼 실질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 어떤 대응, 어떤 의견 좀 주시겠습니까? 아니 저는 이 정부가 동맹을 강화한다는 데는 반대하지 않고 저도 뭐 지지하는 입장입니다만 오로지 동맹 또 가치 외교 이런 말을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그 중국과 러시아가 지금 우리나라 편에 서 있지가 않단 말이죠.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해도 뭐 유엔 안보리의 제재 결의안에 전혀 찬성도 안 해주고 있고. 그렇게 해서 외교의 절반이 날아가 버린 거거든요. 대륙 쪽의 외교가. 그래서 이렇게 자꾸 동맹 외교를 하는 건 좋은데 이 균형 외교는 안 하실 거냐. 지금 중국, 북한, 러시아가 결속하는 날이면은 우리 안보 비용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고 이미 러시아와 북한은 전략적 연대 단계로 들어갔습니다. 이걸로 인해 가지고 안보 비용이 얼마나 앞으로 증가될 것인가. 그렇게 보면 중국, 러시아하고도 마쿠 외교라도 해서 이 북한하고 그 연결되지 않도록 차단하려는 노력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국제사회에 여론전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동맹 외교를 초월해서 다자 외교, 글로벌 외교에 이제 우리가 조금 더 힘을 기울이고, 그다음에 이제 위기 관리 예방을 위한 어떤 주변국 균형적인 외교, 다자 외교도 서둘러야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미국 일각에서 나오는 북한과의 핵 군비 통제론도 한번은 참고해 볼 만합니다. 우리가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위기 관리, 이 핵 시대의 분쟁 예방을 위한 어떤 상호 협상이라든가 대화는 가능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왜 이야기하지 않는가. 그러니까 예방적 조치는 없고 힘에 의한 응징 전략만 자꾸 얘기하니까 이게 국가 전략의 절반이 어디로 사라져버린 것 같다. 이런 건 항상 균형 감각을 잘 유지해야 된다는 걸 거듭 강조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보 동맹 외교도 중요하고 억지도 중요하지만 다른 방법도 병행해야 한다. 균형 외교도 해야 하고 그리고 또 북한과의 대화도 방법을 찾아 나가야 한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정리하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김종대 전 의원이었습니다.
이태원의 시사본부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라디오 어플 콩과 유튜브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코너는 국제본부입니다. 지금 외신도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국제 뉴스도 정리해 볼 텐데요. 자, 마지막 코너까지 들으시면서 문자로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으로 의견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청취 의견을 반영하겠습니다. 자, 국제본부 문희정 국제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저희가 지난 월요일에도 이태원 참사에 대한 외신의 반응들을 전했잖아요. 네. 자, 이 보도가 외신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외신들은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참사였는데 왜 정부나 행정당국이 대비를 하지 않았는지를 끈질기게 묻고 또 묻고 있습니다. 이 참사 초기 우리 언론 보도들을 인용하면서 최대한 사건 개요 중심의 그 보도가 이어지다가 곧바로 이 자사 기자들을 서울 현장에 투입시켜서 심층 취재 기사를 내보내는 외신들이 늘어났는데요. 그러니까 특히 현장을 직접 보여주면서 목격자들의 자세한 증언을 전하기도 하고요. 또 이번 참사에서 희생당한 평범한 이들의 삶에 대해서 조명하는 기사들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정부와 행정당국이 전혀 책임을 지지 않으려 하는 모습에 대해서 결코 이해할 수 없다면서 이번 참사는 자연재해가 아니라 인재다 이렇게 분명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외국인 참사 사망자가 14개국 26명이나 되고 부상자도 15명에 달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진상 규명이 될 때까지 관련 보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또 이제 당사국도 한 14개국 정도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외신들이 구체적으로 좀 어떻게 이 소식을 전하고 있는지 기사들을 좀 살펴볼까요? 네, 이 외신들은 실시간으로 쏟아지는 우리 정부와 행정당국의 면피성 발언이나 또 속속 밝혀지는 당시 행정적 미비점들에 대해서도 꽤 구체적으로 전하면서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워싱턴 포스트는 참사 이틀 전 용산구는 코로나19 예방과 거리 청결, 식당 안전점검, 마약류 사용 가능성 단속 등이 담긴 안전대책을 공개했다. 하지만 10만 명의 군중을 통제할 준비나 관리의 필요성은 전혀 느끼지 못했다. 이런 비판을 했고요. 뉴욕타임즈도 절대적으로 피할 수 있었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서 한국 경찰은 정치적 시위가 열리면 아무리 규모가 작더라도 군중이 통제 불능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세심한 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유명하다. 하지만 토요일 밤에는 경찰이 단 137명만 배치가 됐고 이들 대부분도 성희롱, 절도, 마약 범죄를 맡았다. 이렇게 상당히 자세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본 니혼 게이자이 신문은 당시 현장 경찰이 교통 규제를 하지 않았다 이러면서 전문가를 인용해서 일방 통행 규제 등 사전 준비 필요성과 사고 위험성을 얕잡아봤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꼬집기도 했습니다. 여러 나라의 외신들이 너무 날카롭게 그 문제점들을 콕콕 지적을 하고 있네요. 네. 이 몇 개의 기사만 지금 대략적으로 이제 정리해 주셨지만 부실 대응을 질타하는 논조라는 걸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책임 소재와 관련해서도 상당히 좀 신랄한 비판들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미국 CNN 방송에 출연한 재난관리 전문가는 행정당국이 사람들을 대피시킬 수 있도록 실시간으로 군중 규모를 모니터링해야 할 책임이 있다. 이렇게 분명히 지적을 했고요. 또 뉴욕타임즈는 진짜 좀 신랄한 비판들이 외신에서 많이 나오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오세훈 서울시장을 포함해서 관계자들이 항상 한국을 더 안전하게 만들겠다. 이런 식의 말만 하고서는 정작 원인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거론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정부 당국자들이 막을 수 없는 사고였다라는 취지로 발언한 것도 절대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특히 뉴욕타임즈가 지난 1일 공식 트윗에 이태원에서 숨진 수많은 사람들에 대해 어떤 한국 정부 기관도 전적인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는다. 군중 통제 전문가는 이번 재난에 대해 명백히 피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일본의 극우 언론이라고 하죠. 상케이 신문도 사고 전날에도 인파에 밀려 사람들이 넘어지는 사고 목격 정보가 인터넷에 올라왔지만 행정당국의 통행 규제 강화 등은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당국의 무대응을 꼬집었습니다. 네. 자,
이번 참사의 책임자로 또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거론하면서 비판하는 보도들도 있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 블룸버그 통신은 현재 상황을 서울의 비극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면서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에 대한 미흡한 대처로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급락하고 당시 총리가 사임한 사실을 지적하면서 이 정부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이태원 참사에 대한 사후 대처가 윤 대통령의 정치적 리더십을 보여주는 기회가 될지 아니면 윤 정권의 무능함을 강화시킬지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을 했는데요. 사실 우리 국민들이 가장 관심 있게 지켜본 기사가 지난 1일 블룸버그와 워싱턴 포스트에 함께 올라온 기어로이드 레이디 블룸버그 칼럼 리스트에 헬로윈의 비극은 매우 인기 없는 지도자를 위한 시험대라는 칼럼입니다. 네, 저도 제목은 봤네요. 그렇습니다. 원래 제목이 Was Most Disliked Leader였지만 무슨 이유에선지 몇 시간 후에 Deeply Unpopular Leader로 헤드라인이 바뀌었습니다. 네네네. 이 부분도 사실 많은 논쟁거리가 되고 있고요. 자, 내용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대응에 대해서 7시간 미스터리를 비롯해서 어떤 문제들이 있었는지 정말 조목조목 따진 후에 윤 대통령의 이태원 참사를 연결시켜서 왜 미리 대비하지 못했는지, 참사 후 이상민 장관을 비롯해 관계자들의 해명이 과연 적절했는지를 물으면서 향후 대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윤 대통령의 정치적 미래가 결정될 것이다. 이렇게 일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칼럼니스트가 일본과 한국을 굉장히 아우르는 아시아 담당 분석가거든요. 네. 그래서 일본의 사례도 사실 들고 있습니다. 네네. 2001년에 미국 핵 잠수함이 고등학생들을 태운 일본 어선을 들이받아서 4명이 숨졌거든요. 그런데 당시 지지율이 낮았던 모리요시로 일본 총리가 사고 소식을 듣고도 골프를 계속 쳤어요.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크게 비난을 받았고 결국 2달이 지나기 전에 사퇴를 했다. 이런 사례도 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못지않게 전 세계에서는 여러 가지 사고가 일어나다 보니까 또 큰 비극을 맞이한 나라가 있습니다. 이 인도에서는 또 다리 붕괴 사고로 많은 사람들이 사망했군요. 네, 지난달 30일 오후 6시 30분쯤 인도 서부 구자라트주 모비 지역에 현수교가 붕괴를 한 건데요. 뭐 지금까지 140명이 넘는 사람들이 사망을 하고 강으로 추락한 수백 명의 사람들이 다치거나 실종된 상태입니다. 이 사고가 난 다리는 길이 233m, 폭 1.25m의 보행자 전용으로 영국 식민지 시대인 1880년에 개통된 낡은 다리라고 합니다. 오래됐네요. 예. 근데 사고가 나기 바로 4일 전에 7개월간의 보수 공사를 끝내고 재개장이 됐다고 해요. 근데 당시 이제 힌두교 최대 축제이자 인도의 가장 큰 명절인 디왈리 축제를 즐기기 위해서 약 500명의 사람들이 다리 위로 몰려들었다고 하는데 이게 평소에 버틸 수 있는 하중이 125명 정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3배 이상을 하중을 넘긴 상황에서 케이블이 끊어지면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을 한 겁니다. 특히 어린이와 여성, 노인들 많이 희생당했고요. 지금 인도 정부가 보트와 드론 등의 장비를 동원해서 군 병력까지 투입하면서 실종자 수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조사를 좀 해보니까 이 다리 보수 공사를 하는 업체가 일부 낡은 케이블을 교체하지 않고 그냥 페인트만 칠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재개통을 하면서 사실 당국의 안전점검을 받았어야 되는데 그 단계도 뛰어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업체 관리자와 직원 그리고 또 정원을 초과해서 입장시킨 매표소 직원 등 9명이 과실치사 혐의로 체포가 됐습니다. 또 사고 직전에 일부 젊은이들이 고의로 다리를 흔들면서 장난을 쳤다 이런 목격담이 있어서 이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일단 인도 국민들은 당국의 관리 소홀로 참사가 벌어졌다면서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 가지 얘기만 들어도 이건 사고가 나지 않기가 힘든 그런 일이네요. 재개장에서 거의 3달인 줄 알았더니 이것은 케이블을 교체도 안 하고 페인트만 칠하고 황당합니다. 인원도 훨씬 넘겼고요. 모든 참사에는 분명히 원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총선이 있었던 이스라엘, 이 극우 세력과 연대한 베냐민 네타냐후 전 총리, 이 세력이 또 승리를 했어요. 이것을 두고 중동 정세에 미칠 파장이 상당할 것이다. 이런 관측이 나오네요. 자, 이스라엘 의회는 120명 의석수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이 굉장히 정당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정당도 과반 이상을 획득한 정당이 없다 보니까 유력 정당이 없더라고요. 항상 연립 정부를 구성을 하거든요. 자, 이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이스라엘에서 최장수 총리거든요. 15년 2개월을 하고 1년 6개월 전에 이제 물러난 사람인데 그리고 바뀌었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이 예전만 해도 그냥 우파나 중도 쪽
아랍 정당과도 연립 정부를 구성을 했거든요. 근데 점점 이 사람이 극우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손을 잡은 사람들은 말 그대로 다 극우 정당 사람들인 거예요. 자, 그렇게 되니까 지금 그 85% 개표가 됐는데 120석 중에서 65석을 차지했다고 하거든요. 이 극우 연합이. 자, 이렇게 되면은 극우의 사람들이 내각에 많이 들어오게 될 것이고 팔레스타인과 지금 대립을 하고 있는 관계에서 이 극우 쪽은 팔레스타인 몰아내야 된다 쪽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미국은 사실 이스라엘에 지원을 하면서 민주당 정부의 요구 사항은 팔레스타인과 공존하는 거거든요. 두 국가 해법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 극우 쪽에서 그걸 받아들일 생각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중동의 상황도 굉장히 위험해지지만 사실은 미국으로부터의 지원도 사실은 관계가 어색해지면서 경색될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이런 우려들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는 거죠.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게 일단 승리로 끝나면은 네타냐후가 다시 총리가 되겠네요. 다시 총리가 되는 거죠. 아이고. 어떻게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팔레스타인의 평화 이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중국 소식 가보죠. 이 아이폰을 생산하는 폭스콘 공장 유명하죠. 이 이름도 귀에 익숙한데 이 노동자들이 대거 탈출을 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중국의 정저우에 폭스콘 공장이 있는데 여기서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 세계 아이폰의 70%를 생산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30만 명의 노동자들이 일을 하고 있는데 지난 19일부터 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제로 코로나 정책이라고 그래서 확진자 한 명만 발생을 해도 그 지역을 다 봉쇄를 하잖아요. 하고 핵산 검사 모두 다 하고. 그렇습니다. 예, 정저우시를 봉쇄를 하면서 그래도 폭스콘 공장은 노동자들이 밖으로 나오지 않는 조건으로 그러니까 일명 폐쇄 루프입니다. 출퇴근 금지하면서 무조건 안에서 먹고 자고 생산을 할 수 있게 내버려뒀는데 안에서도 이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도 안 나왔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안에 있는 노동자들을 위한 물과 음식물 같은 것도 한없이 부족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또 내부에서 또 환자들이 죽었다 이런 소문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포감에 노동자들이 탈출을 하기 시작했고요. 왜 거기가 봉쇄되면서 대중교통이 끊기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 사람들이 수십 킬로미터를 뭐 수십 시간씩 걸어가지고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지금 문제가 좀 커지니까 중국 정부가 폭스콘 공장마저도 지금 봉쇄를 했고요. 생산도 전면 중단한 상태입니다. 야, 이게 웬일입니까? 21세기에 첨단 기기, 스마트폰을 생산하는 그 세계의 70%를 공급하는 아이폰 공장에서 이런 근데 이 사건을 놓고도 이제 아이폰 그 생산 좀 차질이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되게 가슴이 아팠어요. 사람이 먼저죠. 그러니까요. 아이고, 참 답답한 그런 마음이네요. 세계적으로 참 여러 가지 안타까운 일들이 많습니다. 오늘 국제본부 여기서 정리하죠. 자, 지금까지 문희정 국제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오늘 목요일에 최영일의 시사본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참 가슴 아픈 소식이 많았습니다. 아직도 애도 기간입니다. 내일 또 저희가 새로운 뉴스들을 가지고 낮 12시 2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청취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